안녕하세요, 서주영입니다. 유후! 여러분 드디어 계정이 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힘들게 계정 개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엉덩이 춤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계정이 가입이 됐으니까 바로 요이 땅 시작할 수 있을까요? 판매를? 아니죠. 그러면 아마존이 아니죠. 그렇게 쉬울 리가 없죠. 그 앞에 또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카테고리 승인이라는 게 있죠. 이제부터는 또 몇 번 주요한 카테고리 승인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요, 카테고리 승인이라는 거에 대한 개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화장품류, 이거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테고리 승인이라는 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마존에게 내가 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존은 가짜를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에게 미스터 아마존 혹은 뭐 아마존 씨, 나는요 이 물건을 판매하는데 이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서 진짜 상품을 진짜 루트로 경로로 발급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판매하는 진짜 셀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카테고리 승인입니다. 그러면 카테고리 승인을 못 받으면 판매를 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가 되죠. 이런 카테고리 승인은 사실 거의 아마존만 있는 제도고, 우리 셀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사람 됐다 헐크 됐다 사람 됐다 헐크 됐다 욕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도이기는 해요. 왜냐면 너무 까칠하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제도를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존의 경영 철학, 제프 베조스의 경영 철학은 뭐라고 그랬냐면 고객 지상주의라고 했어요. 고객이 불편한 거 1도 못 참아 이거였고요. 모든 포커싱이 다 고객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 그 고객이, 정말 소중한 고객이 우리 아마존에서는 가품 이슈 없이 아무런 불안한 요소 없이 편하게 아주 믿음을 가지고 즐겁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게 이 카테고리 승인 제도의 발로예요. 시작이에요. 왜냐? 그 카테고리 승인을 통해서 셀러들을 엄격하게 통제를 하다 보니, 그러면 그 조건을 못 맞추는 셀러들은 그걸 판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의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와, 그러니 아마존이 셀러를 이렇게 힘들게 꽉 잡고 있으니 우리는 아마존에서 물건 사는 거는 무조건 믿어도 돼 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대한 로열티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한 제도의 그러한 정책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정말 셀러 입장에서 보면은 부들부들 승인 신청을 내도 떨어지고 하니까 부들부들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고객 입장에서 눈을 돌려서 보면 그렇구나 라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테고리 승인은 모든 카테고리를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얘는 주로 안전에 관련한 거, 먹는 거, 바르는 거, 값비싼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또 위생에 관련한 거, 이런 것들이 주로 카테고리 승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화장품, 우리 살에 바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카테고리 승인 대상이에요. 그 화장품은 그러면 카테고리 승인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먼저는 내가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내가 제조업체냐 아니면 제조 판매업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먼저 제조업체다. 이때 제조업체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직접 제조하고 내 공장에서 내가 직접 제조하고 내가 직접 시험하고 내가 직접 판매하는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라면 아마존에서 요구하는 준비하는 서류가 있어요. 몇 가지 사업자 등록증서부터 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시고 그 다음에 사진을 내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제조업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는 제조 판매업체예요.
즉 제조 판매업체라는 거는 실제 물건은 OEM 생산을 해서 제조는 내가 하지 않고 내가 판매하는 그런 업체인 거죠. 제조 판매업체이거나 아니면 내가 아예 리셀러예요. 유통 전문을 하는, 받아서 판매하는 유통업체예요. 이럴 경우에는 제조업체와 거래한 거래 내역서가 들어가고, 그리고 사진이 들어가요. 실물 사진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저는 주로 어떤 쪽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제조 판매업체나 유통업체의 요쪽으로 해서 주로 타깃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우리나라에 많은 화장품을 취급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내 공장 가지고 직접 생산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브랜드가 2,000여 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업체들이 전부 다 내 공장 가지고 제조해서 판매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OEM 생산을 하시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조 판매 업체이시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주안을 둬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게 거래 명세서라고 했죠. 이 거래 명세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 자, 거래 명세서는요. 이렇게 사업자끼리 거래를 하면 세금 계산서 하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내셔도 돼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내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때 항상 거의 대부분이 무슨 상품 대표적인 거, 립스틱 왜 몇 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서 내거든요. 그러면 그건 사용하실 수 없어요. 그럼 뭘 사용할 수 있냐? 세금 계산서에서 만약에 제가 립스틱 11호, 립스틱 12호, 립스틱 13호, 립스틱 14호, 립스틱 15호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나열했다. 그러면 그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 몇 개 얼마 이렇게 했다. 그래서 총 금액 얼마 이런 세금 계산서라면 사용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래 내역서를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래 내역서에도 내가 거래한 내역이 하나하나 다 나열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래 내역서에서의 중요한 점은 공급을 받는 자와 공급을 하는 자의 연락처 정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존은요, 이게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도 해요. 확인하기 위해서 제조 공급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해서 실제 거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막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정보가 없으면, 실제 연락처 정보가 없으면 리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 똑같이 업체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소지 들어가고, 연락처 들어가고, 담당자 이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번호 들어가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상에 우리가 기재가 되어 있는 거 우리 보통 거래 내역서에 다 들어가죠. 뭐 업태 업종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 반드시 중요한 건 그 업체명, 주소지, 연락처, 그리고 담당자명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뭐 홈페이지 주소 있으면 홈페이지 주소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공급받는 자, 공급하는 자 둘 다 잊지 마시고 꼭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고, 또 하나, 거래 내역서를 영문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문도 가능하고 영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또 수량은 반드시 내가 구매한 거, 내가 아마존에서 판매하려고 하는 그 상품을 10개 이상 구매한 거래 내역서여야 돼요. 10개 미만인데 어떡하죠? 그러면 그 거래 내역서는 6개월 이내거든요. 6개월 이내 거래한 내역을 내는 거라서 6개월 이내 합쳐서 10개 이상이면 돼요. 제가 구매를 5개씩 구매를 했어. 그러면 똑같은 상품을 5개 총 15개 구매했죠? 그럼 그걸 합친 거래 내역서 3장을 내셔야지 되는 겁니다. 한 장에 10개 이상을 다 했으면 그거 한 장만 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간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 거래한 금액도 기재가 돼야 되나요? 아니요. 거래한 금액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즉 그거는 구매액은, 단가도 마찬가지, 단가랑 구매액은 이렇게 블러 처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리고 스캔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 내역서는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이제 실물 사진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
실물 사진에는 패키지에 6면이 다 들어가야 돼요. 패키지 우리 상품 페이지에 6면이 다 들어가고 그리고 상품 사진도 들어가고 이러는 건데요. 그 6면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품 패키지는 영문이어야 됩니다. 필수 정보가 다 영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영문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뭐가 필요하냐면 상품명, 정확한 영문으로 되어 있는 상품명, 그걸 이제 프로덕트 네임이라고 하죠. 그거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 상호명, 제조업체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영문으로. 그 다음에 주소지도 영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화장품의 구성 성분이 있죠. 전성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그리디언트라고 하는 그 전성분이 영문으로 다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주의사항들 있잖아요. 뭐 트러블,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 뭐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주의사항, safety information 주의사항이 영문으로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영문으로 들어가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어머, 어떡해요. 저는 이미 한국어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스티커로 해서 붙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래는요, 아마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스티커 라벨을 붙이는 경우에 반드시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정식 라벨지를 사용을 해서 한글 정보를 가리지 않게 깔끔하게 부착을 하면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약에 떨어지기 쉬워 보이는 형태로 붙여있는 경우라면 스티커가 그러면 통과가 되기 어렵다 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많은 수강생분들 멘토링을 해드렸던 분들 보니까 그냥 스티커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리젝이 됐어요. 그냥 이거 가품처럼 보여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카테고리 승인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스티커를 하실 거면 진짜 아예 그 면 자체를 전부 다 스티커를 이렇게 딱 붙이시거나 아니면 패키징을 샘플만이라도 샘플 패키징해서 영문으로 되어 있는 샘플 패키지 하나 만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많은 돈 안 들어가고 그 도안 있잖아요. 도안 만드셔서 패키지 똑같이 이렇게 풀어가지고 도안을 만드셔서 거기 이제 영문으로 다시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일러는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못 하시면 할 수 있는 곳에 맡기셔서 그거를 하나를 다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패키징을 만들어서 그거 사진을 6면을 찍고 그리고 상품 들어가 있는 것까지 사진을 만드셔서 제출을 하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실물 사진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장품의 경우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는 그냥 일반 화장품이 있고요. 기능성 화장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뭐 안티에이징 해가지고 뭐 기능성 이렇게 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선블럭 그 자외선 차단제 이런 거 기능성 뭐 SFP 뭐 SPF 뭐 저거 이렇게 A 뭐 이렇게 뿔뿔뿔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기능성이 있는 거와 기능성 화장품과 아닌 일반 화장품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말이 없어요. 기능성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우리가 판매를 하려고 할 때 기능성 화장품은 특별히 더 FDA 승인을 받아 주셔야 해요.
FDA 승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FDA 승인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승인이 아니거든요. 없어요. 승인 제도가 아니에요. FDA는 등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FDA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등록을 하셔야 되냐면 FDA에 그 OTC 드럭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걸 OTC 등록이라고 해요. OTC는 뭐의 약자냐면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일반 의약품이에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요. 기능성 화장품은. 그래서 이 OTC 등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즉 미국에서는 의약품 법률을 준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등록을 하시려면 회사 고유 라벨 코드를 획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제약회사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일반 의약품 등록, OTC 이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통관도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관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쭉 이어져요. 그다음에 이걸 하시려면 둔 번호도 필요하고요. 성분표도 필요하고요. 제품 라벨도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조사가 직접 하시기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FDA 등록을 하실 때에 OTC 등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인증사, 대행사들, 인증업체한테 문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소요기간은 약 한 2-3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화장품 성분 검사 시험비가 아마 한 대략 300만 원 선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이다 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저는 그런 상품이 아닌데요. 저는 일반 그냥 눈썹 그리는 거고 그냥 일반 화장품이에요. 일반 색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이럴 때에는요. FDA에 등록에서 OTC 등록이 아닌 그냥 자율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거를 VCRP라고 해요. 그걸 이제 뭐의 약자냐면 VCRP는 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 이 자율 등록에 등록을 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도 등록을 할 때에는 제조자 등록은 하셔야 돼요. 제조자 등록하시고 화장품의 그 제품 성분을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계가 조금 더 줄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 요 등록을 받으실 때, 등록하실 때 기간이 OTC 등록 그 기간보다 좀 짧아요. 얘는 대략 1-2개월 정도 걸리고 비용도 거기보다 1-200 정도 저렴해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VCRP 등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VCRP는 온라인으로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직접 해보실 수도 있기는 한데 어차피 제가 온라인 신청 가능한 그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드리기는 할 거지만 어차피 이제 인증업체에게 문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뭘 말씀을 드릴 거냐면 아까 제가 거래 내역서 준비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래 내역서를 준비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유통업체예요. 아니면 나는 그냥 개인이에요. 개인인데 나는 총판사랑 거래를 했어요. 이러면 나는 총판사랑 거래를 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거래 내역서를 내야 되냐면 나와 총판사와 거래한 거래 내역서를 내고 또 총판사가 제조사랑 거래한 거래 내역서를 내야 돼요. 그거는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조자랑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 제조자가 누구냐면 실제 제조사가 아닌 제조 판매원과 거래를 했어요. 아까 제가 제조사랑 제조 판매사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제조 판매사랑 거래를 했어요. 즉 OEM 생산을 하는 그러한 회사랑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제조사랑 거래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제조사랑 거래를 했으니까 제조사와 거래한 거래 내역서 하나만 아마존에다가 제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느냐?
통과가 안 돼요. 왜? 아마존은 제조 판매사를 제조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조 판매사라면 제조사와의 거래 내역서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OEM 생산을 하는 제조 판매사랑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내가 유통사랑 거래를 한 것처럼 똑같이 제조 판매사와 거래한 거래 내역서, 그리고 제조 판매사가 실제로 거래를 한 거래 내역서, 이걸 같이 내주셔야 돼요. 왜? 아마존은 OEM 생산을 한, 즉 순수 브랜드 오너잖아요. 그 제조 판매사를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총판으로 보아요.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총판사, 그 총판 거래로 보기 때문에 내가 제조 판매사랑 거래를 한 거래 내역서, 그리고 제조 판매사가 제조사와 거래를 한 거래 내역서, 이걸 같이 내주셔야 된다. 이거를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인보이스요. 우리 거래 내역서를 내실 때 제가 아까 설명을 하면서 6개월 이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그 앞에 기준이 하나가 더 있어요. FDA에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 화장품. 그 FDA에 등록한 이후에 거래한 그 내역이셔야 됩니다. 이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주변에 화장품 판매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 안 그랬는데, 그리고 저도 그거 화장품 판매했는데 안 그랬고, 그리고 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예전부터 판매하던 셀러들은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고, 저도 판매할 수 있는 셀러거든요. 화장품 저도 판매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거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카테고리 승인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1년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지금 시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저는 원래 일찍 시작한 셀러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을 계속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저 화장품 판매를 중지당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판매하는 게 기능성이었거든요. 비비크림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서 FDA에 등록했다라고 하는 그걸 내라 라고 해서 그걸 내지 않으면 못 팔아 라고 이넥티브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제가 제조회사에다가 저는 제조사랑 직거래를 하니까 제조사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우리는 지금 못 받아요 라고 해서 그 화장품 종류 싹 다 내렸습니다. 지금 이래요.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셀러들도 FDA 등록 서류 내놔. 그래서 못 내니? 그러면 그거 판매 못해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셀러들의 경우는 미리 준비를 다 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런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화장품에 대해서 이렇게 그 카테고리 승인을 받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하지만 이거를 잘 준비하시면 이게 일종의 진입 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이 화장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힘들다고 막 우시 하시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도 아마존에서 화장품을 판매하실 수 있는 그러한 셀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정보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